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하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 이 바쁜 시간에도 와중에 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사전에 저희 자조금에서 디지털 정보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식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저희 디지털 정보센터 개요랑 필요성, 추진 방안, 그리고 분류 책임의 DB화, 시스템 개발, 향후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정보센터는 미래지향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좀 모아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기관, 단체, 학계, 농가 등에 필요한 보고서라든가 교육자료, 논문, 요약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것은 정기업이랑 그 다음에 축평원이랑 관련된 저희랑 유관기관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데이터들도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서 농가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까지 분야별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저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우 관련 정보 시스템만 제공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저희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첫 번째 보시다시피 저희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 계속하고 있는 자료 수집, 그리고 50개 기관에 대해서 유관기관을 업무 협약을 받아서 자료를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8개 정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30개 이상을 해서 계속 유관기관들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쓸 수 있게끔 편리성을 좀 도모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그 니즈를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국제 심포지엄도 하고 저희 한우 관련된 디지털 박물관, 이제 역사나 저희 문화에 대해서 좀 박물관 개념을 디지털로 좀 접목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소비자분들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섹션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보 서비스 모델까지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 목적의 미래지향적인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함으로써 한우 농가분들한테는 경영 정보 활동 부담도 경감시켜드리고 저희 자조금에서는 사업 효과도 제고하고 그리고 수요자나 유관기관한테는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은 20개 분류를 했습니다. 비육, 번식, 질병, 사양, ICT, 복지, 축산물 여러 가지 20개 분야를 분류를 했고요. 거기에서 유관기관들 제공한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OCR이라는 텍스트 인식을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류 작업을 진행해서 저희 정보센터에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관기관들한테 API를 제공받으면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좀 더 객관적이고 가공이 되고 신속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 화면 예시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시대가 좀 간소화되고 편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우 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게끔 검색어 한 줄만 쓰시면은 이 저희 한우랑 AI가 읽어서 나중에 대화형까지 응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 디지털 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자료들을 통계까지 보실 수 있게끔 섹션을 간소화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대화형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입력해서 한우 육질 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시면은 이렇게 저희 육질 등급 원뿔, 투뿔, 1등급에 대해서 근내 지방도가 몇일 때는 투뿔이고 원뿔이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한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조금 자세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GPT에 대한 이제 항상
문의를 받습니다. 그럼 GPT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GPT는 일단 여기 노란색 보시다시피 이제 좀 외국에 대한 문헌을 좀 번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인공 포유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단어를 저희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서칭 기능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인공류에 대해서 준비 및 종류, 포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본이나 미국 자료들을 좀 번역을 해서 저희 현실과 좀 부족한,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저희는 명시를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부분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한우 임신기간에 대해서 영양제나 사료급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제 젖소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젖소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 임신기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외국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번역하다 보니까 정보를 좀 오류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거나 이해를 잘못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질문이나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GPT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시스템과 조금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 GPT에 대한 환각 형상이라 그래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글이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인지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맹신이나 맹목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글들을 검색하시면 꼭 맞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영상을 한번 시연해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질문부터 일단 오류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우 도체 등급에서 근내 지방도 10번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저희는 그런 자료들이 일단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T를 보시게 되면은 근내 지방도가 12번까지 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근내 지방도가 12번까지 있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그런 글들이 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인해서 농가분들 이하 수요자분들까지도 더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우 디지털 정보센터의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한우 관련된 정보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구나라고 해서 핸드폰으로도 가볍게 네이버 창에다가 검색하시게 되면은 막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하시게 핸드폰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에 검색창에 하나만 딱 치시면 딱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크게 3단계로 나눴지만 지금 1, 2단계, 2, 3단계 이렇게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누고 있고 지금은 한 1.5단계 정도까지 와서 작년부터 자료들을 거의 2,000개 이상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개업, 축평원 등 이하 유관기관들한테 데이터도 받고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시스템 개발비를 투여를 해서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내년에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그 해 다음 해는 저희가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실시간 대화형으로 지금은 정보를 좀 알려줘 그러시면 정보가 쫙 나오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다고 한 번 더 이렇게 대화형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한우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숙지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검색창을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저희가 국내 업계 최초로 산업에 특화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외국에서든 24시간 그 사이트만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엘리트 한우인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우 산업 공익적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자조금 역할이 제고되는 것을 크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사전 발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이제 오신 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전문가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초보자도 있는데 번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일단 기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사실 번식 농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경영을 한다면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간사육, 그 다음에 밖에서 소를 입식하는 비육, 그 다음에 번식하는 이런 세 개가 이제 주류인데, 사실 번식은 송아지 가격이 내리면 아니면 물가가 올리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 농가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번식 농가의 규모가 절대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비육 농가는 과거에 50두 했던 농가들이 지금 500두, 1000두를 하고 있지만, 번식 농가는 여전히 50두가 70두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면서 번식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에서 송아지, 숫송아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식 농가가 살아남기 위한 그 어떤 경영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경영을 저는 하이브리드 경영이라고 이름을 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이 뭐죠?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로도 갔다가, 지가 가다가 이렇게 계속 고속으로 가다가 남은 전기를 충전을 해서 전기로도 가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휘발유 차로만 가면 14km를 기름 1리터를 넣어서 14km를 갈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쓰면 18km, 많게는 20km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완전히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 쓰는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번식 농가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경영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번식 농가들은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나 좋은 정액을 써서 여기서 소를 개량하는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정액을 써서 시장에다 소를 내다 팔 때 정액 값으로 웃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비싼 송아지를 받자. 이게 번식 농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가, 암송아지가 이렇게 커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개월 걸립니다. 번식 농가의 가장 맹점이 그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근데 24개월 동안 걸려서 모든 송아지가, 암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번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집에 가임 암소가 10마리가 있으면 실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송아지가 6.7마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번식 농가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도 실제 그 송아지 가격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번식 농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번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돈이 되면 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번식을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것은 지표 안 봐도 주변에 비육 농가 규모가 큰가, 번식 농가 규모가 큰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번식 농가들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번식 농가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면 혹시 질병을 옮겨오지 않을까? 이래서 시장에를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시장을 나가봐야 세상을 알거든요. 시장에는 나가면 송아지가 찐따 송아지도 있습니다. 찐따 송아지도 팔리고 엄청 좋은 송아지도 팔고 모든 게 다 거래가 됩니다. 시장에 답이 있는데 시장에 안 나가거든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난 송아지를 키워서 이 소가 다시 새끼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개월 걸리는데, 시장에 나가서 지금 시장에 나가면 암송아지가 12개월짜리가 많습니다. 그 12개월짜리 암송아지를 사가지고 와서 2달 동안 안에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2달 그리고 나서 4달 있으면 임신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이걸 시장에다 다시 내다 팔 수도 있고 임신으로. 그러니까 번식 농가의 회전율이 낮은 거를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해야지만이 우리 번식 농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내가 난 암소를 키워서 이걸로 새끼를 냈고 이렇게만 운영하다 보면 번식 농가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 차에 배터리가 달려있고 휘발유를 떼는 엔진이 달려있듯이 우리도 농장에 이런 가변, 두 가지 엔진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번식 농가도 성장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소를 잘 키우는 기술 이전에 저런 경영을 좀 배웠으면 쓰겠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지금 들어와서 고생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들어올 때 청년 후계농이 들어오면 5억을 대출을 합니다. 근데 5억을 대출 받으면 땅 사서 축사 지으면 축사 한 동 짓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서. 근데 경기도에서는 땅도 못 삽니다. 그 땅도. 그래서 청년 후계농들이 들어와서 축사를 짓고 났는데 소를 넣을 돈이 없어요. 설령 소를 넣었는데 소를 축사 한 동을 지었으면 빨리 그 공간에 소를 채워야 되는데 그 축사 안에다 소를 3마리 넣어놓고 자기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번식해서 불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공간이 채워지냐? 저처럼 머리 하얘질 때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이게 번식 현실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있어 저한테 반론을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번식 농가도 이제 하이브리드 경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4.5m 곱하기 보통 축사지 4.5 곱하기 9m 이렇게 10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칸에 소를 3마리씩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소가 몇 마리 있을 것 같습니까? 하이브리드 경영을 하면 저기서 몇 마리를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0두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저게 가능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장 규모를 안정화시킨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경영을 꼭 김정수 사무관님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이브리드 경영이란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를 100% 나은 것만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자. 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농장의 경영 상태가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음성 공판장에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3등 한 소가 707kg가 나왔습니다. 아니 707kg. 3등이 707kg가 나왔고 1등은 550 몇 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이 9,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등부터 12등까지 들어간 소들을 보면 등심이 다 140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채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호동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자유채식입니다. 이게 정밀사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를 키우는 날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의 체중을 다 쟀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 그 송아지의 체중을 다 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시는 분한테 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송아지 3개월 때 이유를 하게 되면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3개월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중간에 사료도 좀 먹고 이렇게 컸을 때 하루에 송아지가 몇 킬로 정도 크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농가들의 송아지 평균은 700g 큽니다. 한우 육종 농가들의 송아지 평균이 지금 올해 800g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육종 농가 84 농가 중에
내 농가가 1.2kg까지 키우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1.2kg를 키우는 농가가 어떻게 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장에 번식 농가는 송아지를 내다 팔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귀에다가 이표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표를 송아지가 태어난 뒤에 노 교수님이 쓰는데 얘기해도 되려나? 4개월 뒤에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태어난 송아지한테 제 날짜에 이표를 찍어서 8개월을 키워서 시장에 나가면 다른 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른 소는 강호동인데 8개월 키운 정식으로 찍은 소는 저 같은 소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덜 받습니다. 이거 못 보셨어요?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8개월을 키워서 12개월을 키운, 그러니까 4개월을 키운 송아지만큼 키울 수 있다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하루에 1.2kg를 크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 700g 크는 송아지가 있고 800g 1.2kg가 크는 송아지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송아지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2마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 송아지가 지금 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20일쯤 되면 아침에 젖을 먹고 나면 엄마로부터 격리를 합니다. 근데 시설이 좋은 분들은 송아지를 따로 격리하면 되지만 시설이 안 좋으면 그 송아지를 묶어서 엄마로부터 격리하면 그리고 요 격리하는 것을 하루에 3번을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배가 고파서 사료를 먹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있다가 엄마 떼어서 젖을 먹이고 다시 들어오면 얘는 조금 있으면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 때 이걸 첫 번째 시작을 해서 10일이 지난 30일째 되면 하루에 2번만 엄마 젖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60일째 되면 송아지가 사료를 3kg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째 송아지 체중을 재보면 하루에 1.2kg씩 큽니다. 그러면 이 1.2kg 큰 소가 도체가 나중에 30개월 뒤에 잘 컸느냐? 궁금하시죠? 오늘 전국 한우능력평가대에 나온 소들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때 사료를 많이 먹여야 돼요. 송아지 때. 근데 시설이 안 되면 송아지 묶어서 엄마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가 송아지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우계량사업소에 있는 노승희 박사라는 분이 몇 년 동안 송아지 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송아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프가 이게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때 송아지는 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6개월 때 사료를 제한해라. 그래서 저도 거새를 키울 때 한때는 2.5kg 제한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때부터. 백날 키워봤자 도체중 480에서 500kg입니다. 등심. 제가 아무리 계량을 했어도 등심은 108에서 109개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제한을 풀면 사료 이때 크는 제한을 풀게 되면 등심 160개 쑥쑥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등심 170개 나오면 와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어떤 멤버들 사이에서는 등심 170개 나와도 170개 나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유채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번식 농부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번식하는 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번식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송아지 설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태도 어렵습니다. 근데 태어난 송아지를
살리는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뭐냐면 설사로 죽는 게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0% 죽이는 송아지 설사를 안 죽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모든 송아지는 엄마로부터 먹는 젖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머리에다 딱 심어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동료, 저 아는 분은 2달 동안에 송아지가 180마리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송아지 2마리 죽였습니다. 그것도 설사로는 1마리도 안 죽였습니다. 저는 1년에 송아지 80마리 생산하는데 설사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날은 하루에 7마리까지도 나옵니다. 송아지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엄마 젖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부족했을 때 외부 환경이 춥거나 이러면 금방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하면 죽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초유를 빨리 먹이라고 합니다. 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라고? 어떻게를 알려준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98%는 송아지가 나오면 일단 바닥에 볏짚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송아지를 저렇게 핥아줍니다. 근데 저때 송아지가 핥아주라고 놔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닦습니다. 근데 저 송아지를 엄마가 핥는 순간 얘는 내 새끼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엄마라는 걸 저때 인식합니다. 30초면 엄마와 자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송아지가 핥아줄 때 엄마로부터 미생물들이 몸에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송아지가 태어나면 해야 될 요 단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배꼽 소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송아지가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송아지는 모든 영양을 배꼽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바닥에 딱 나오는 순간 영양을 공급받는 가장 그 중요한 관이 똥바닥에 떨어집니다. 똥바닥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 나쁜 미생물, 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미생물들이 이 배꼽에 붙어가지고 흐물흐물 기어서 송아지 뱃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저 구멍으로 들어간 걸 못 들어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배꼽 소독입니다. 스프레이로 뿌리면 되고요. 저 때는 강옥도, 그러니까 요드 10%라고 하는 강옥도를 쓰셔야지 소독이 됩니다. 저때 저 소독을 하게 되면 배꼽이 마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멍이 말라비틀어져서 미생물과 나쁜 세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8시간 정도 됐는데도 저게 마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뿌려주면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저 배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 측정을 하는데요. 체중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송아지를 안고 가서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전체 무게를 재고 송아지를 내려놓고 제가 올라가서 잰 무게에서 아까 무게를 빼면 송아지 무게가 나오잖아요. 이게 송아지 무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추가적으로 먹여줍니다. 저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송아지 설사로부터. 그래서 집에 송아지가 10마리 있어도 밖에 시간 나가서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강제적으로 저때 초유를 먹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도 근데 저걸 먹일 때 초유를 먹이라 하고 이렇게 먹이면 송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송아지 죽는 경우가 저걸로 하다 송아지를 안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오고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죽는 송아지가 또 많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초유를 준다는 것은요, 엄마로부터 부족한 면역물질 IgG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비칸톨이라고 해서 비타민 A, E 이거를 1ml 근육 주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호흡기 백신을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아직 호흡기 면역력을 안 타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 송아지를 이제 다른 애하고 섞이지 말라고 목에다가 누구의 새끼다고 저렇게 표기를 목에다가 일단 주사를 하고요. 요즘 시장에 나가면 그 혈통, K편을 많이 보고 송아지를 삽니다.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송아지가 몇 번이죠?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거. 예? 1416도 지금도 거래되나요? 그건 지나간 정액들 아닙니까? 지금 뭐 1508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송아지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산자가 내가 1416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1416을 사간 사람이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송아지가 괜찮으면 더 비싸게 가격을 주고 사갑니다. 그렇게 가면 집에 가서 반드시 친자 확인을 합니다. 친자 확인을 해서 안 맞으면 축급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섞이지 말라고 저렇게 목에다가 표기를 해둡니다. 인포스 쓰고 근데 시간은 좀 질문은 지금 뒤에 노상근 교수님 일본에서 오셨는데 교수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려면 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좀 해주시면. 자, 이제 송아지를 내보냈어요. 근데 지금 저 송아지가 제가 1.5리터를 먹였어요. 그런데 가서 얘가 엄마 젖을 빱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2리터 정도의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아야지 가서 잠을 잡니다. 내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는 꼴을 못 봐요. 얘는 자고만 있어. 그러면 이 엄마 젖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 볼 때마다 꼬리 흔들면서 엄마 젖을 빨고 있다. 엄마 젖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리터를 빨고 나서 또 젖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그 송아지한테 초유를 공급해주기, 추가로 초유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유를 먹이는데 이때 송아지가 많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다 보면 이렇게 여기를 한번 다 만져보십시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게 만져보면 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뒤로 식도가 있습니다. 근데 식도는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유를 준다고 저 간을 넣게 되면 저 기관, 붉은 기관 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송아지는 들어가도 나 지금 울대로 돌았으니까 빼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넣잖아요. 딱 넣고 나서 빼고 나면 30초 뒤에 숨은 그때부터 죽어가다 30분 뒤면 송아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번식농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송아지가 번식농가는 저 울대를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울대를 저렇게 계속 만지는 연습을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저 울대를 저렇게 만질 때는 송아지를 묶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울대 뒤로 아무리 식도를 잡으려고 해도 절대 식도는 안 잡힙니다. 왜? 식도는 너무너무 부드러우니까. 근데 저렇게 잡고 나서 저 울대의 감각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관을 넣게 되면 물대 안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 관이 잡힙니다. 그 관이 잡힐 때 비로소 초유를 저렇게 먹이면 됩니다. 안 잡히면 절대 저렇게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송아지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저 친구가 청년 후계농입니다. 작년에 청년 후계농이 돼서 송아지 지금 초유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대 잡고 이제 저렇게 넣습니다. 덜덜 떨면서 합니다. 1mm씩 넣고 있어요. 떨려서.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면 저게 익숙해지면 송아지를 절대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달인이 금방 돼가죠. 참고로 저 친구가 저희 며느리입니다. 저 친구는 전공이 이걸 하는 친구입니다. 되게 미안하죠.
이거 할 때 반드시 저 호수의 길이가 50cm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짧으면 송아지가 이렇게 흔들면 위가 이렇게 올라서 역류를 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길이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초유를 먹일 때 지금 내년 되면 각 면사무소 이런 데서 초유 보조 사업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짜 초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초유라고 먹여요.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아무리 먹여도 설사를 하죠. 분명히 저 IgG라고 써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저기에 20% 이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먹일 때만이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매일 송아지 똥근육을 확인해서 젖으면 뭘 하냐면 전해질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먹이게 되면 혈관 주사 그 다음에 수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 번식농가들이 다 복합영농을 하잖아요. 근데 복합영농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수의사를 부르면 수의사가 안 옵니다. 어떻게 오냐? 전화하는 순으로 수의사가 옵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지금 탈수가 돼가는데 오후 8시 온다. 6시 온다. 그러면 송아지 죽죠. 그래서 그때 송아지한테 바로 전해질을 저렇게 관으로 급여하면 송아지는 바로 탈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그 관으로 먹이는 거를 반드시 번식농부가 숙달해야 될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하이브리드 경영을 번식농가는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를 자유채식을 시켜서 빨리 키우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송아지는 다 엄마로부터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젖을 더 먹이자. 그런데 그때 먹이는 방법을 삽입간으로 하는데 울 때를 만지고 나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이자.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좀 어제 한국에 왔는데 아직 한국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어가 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그 화우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화우 수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그러고 전체 축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 금액으로 차지하면 많은 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고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진짜 높은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1처럼 그 소비자들이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 소고기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송아지 쪽이 있는데 송아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꼭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이 슬라이드를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포유기하고 육성기 그다음에 비육기가 한국하고 좀 계열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번식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비육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기는 10+20이라고 합니다. 번식 농가에서 10개월까지 키워서 송아지를 가축 시장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그거를 비육 농가에서 2+20개월 키워서 보통 30개월 출하.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양 단계인데 여기서 3개월이 한 가지 기준점이 되는 게 3개월이 여기까지가 포유기 그다음에 여기를 육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인공포유를 끝내고 자연포유 같은 건 4.5에서 5.5 그다음에 거세도 4.5에서 5개월령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세라는 것, 거세에서 시장에 내놓는 게 번식 농가의 일입니다. 그럼 한국은 6개월에 그 가축 시장에 6개월에 가축 시장에 내놓으면 그 비육 농가가 구입을 해서 9개월에 그 거세를 해서 이제 비육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거세까지 해가지고 가축 시장에 내놓는 게 지금 번식 농가의 일이고 비육 농가는 이제 그걸 구매해가지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4개월 화우 공진에서 나오는 24개월령짜리는
그 여러 가지 송아지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송아지를 7개월까지 이제 키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7개월부터 플러스 14개월, 17개월 합니다. 그래서 24개월에서 이제 보통 이제 화후 공진회나 이런 데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보통 24개월 출하하는 그 단기 비육한 소들이 있습니다. 있고 24개월령짜리도 있고 27개월령짜리도 있고 30개월령짜리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마츠자가 같은 그 소 같은 경우는 34개월이나 38개월까지 이제 36개월까지 해서 도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화후 공진회를 하면서 24개월 하는 이유도 정부 쪽에서도 단기 비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모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 농가나 이런 경매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진 않은데 기술은 24개월에서 충분히 아까 같이 500kg 전후에 그 등심 키로의 도체량이나 마블링 같은 거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기술은 현재 개발되어 있고 그런 거에 관련된 프로모션, 그 매뉴얼 같은 것도 많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앞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중복된 이야기인데 아마 한우하고 화우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포유 같은 경우는 자연포유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유량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유량을 많이 내는 이제 그 암소도 이제 그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인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분 상태 같은 거 항상 확인해야 되고 털 색깔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 포유에서 아까 스타터 섭취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고 그다음에 건초의 섭취량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되고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짜 있습니다. 그 각 회사마다 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섭취되는데 그때 그 인공포유를 좀 일본은 또 인공포유도 강화 인공포유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현재 주는 양보다 1.5배나 2배 정도 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 섭취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인공포유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포유기 육성기 이제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포유기는 이제 보통 이제 인공포유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이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연포유 같은 경우는 4에서 5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육성기가 보통 10개월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설명할 때는 스타트 이제 섭취량하고 이때 조사료 섭취량에 따라서 반주기가 발달하고 육성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유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추나 이제 골격 같은 게 발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가들 좀 사례를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좀 들어가 있는 그 사진 같은 거는 그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는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농가 이름은 아는데 좀 공개를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A 번식 농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통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태어나게 되면 뭐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이제 놔두고 이제 10살까지 이제 포유 의사에 두고 그 다음에 44일령 보통 이제 한 달 좀 이제 그 송아지 상태를 보면서 한 달 정도 이제 로봇 의사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 다음부터 육성호에 넣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8에서 10개월 이제 같이 이제 전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보통 아까 초유를 이제 한우 같은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초유 같은 경우도 화우 같은 경우 좀 양이 많습니다. 보통 처음에 보통 6시간 룰이 있어가지고 6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2리터나 정도 먹이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뮤노글로불린 섭취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6시간 전에는 섭취하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초유 같은 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대형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고 스타터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유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람수로 많이 계산합니다. 보통 이제 피크가 보는 게 한 100g 정도가 가장 피크인데 이건 회사마다 5배 희석하는 거, 6배 희석하는 거 다 회사마다 자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데 보통 이제 피크가 될 때 보통 그 이제 1kg 정도 먹이고 여기 보면 그 1600 정도 나오는 거는 그 강압 포유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1.5배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5배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육성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6.5kg까지 이제 급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대용류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회사 거를 좀 이건 회사가 공개한 자료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그 그 양이 많은 게 젠라크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한국어로 좀 이름을 적었는데 카프토브 EX 블랙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흑모화학용으로 나오는데 CP가 28%입니다. 그리고 CF가 18%고 그 다음에 카프 ETP가 26%, 25%. 그러니까는 CP가 28%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보통 1일 100g 정도, 1kg 정도 지금 급여하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어느 브랜드도 그런데 대충 다 하루에 1kg 급여하는 게 전체적인 지금 특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농에서는 젠라크레는 원래 낙농회사거든요. 근데 낙농회사인데 이제 그 홀스타인용으로 개발한 거가 있고, 그 플러스해서 그거를 이제 이런 급여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그 화후에 쓰게끔 이런 식으로 좀 개량되어 있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있고, 근데 전농은 그 홀스타인하고 그 화후하고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밀크 대쉬 같은 경우는 좀 CP 같은 게 보통 이게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P 좀 더 이제 소화 흡수나 지방량을 높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한 그 CP를 좀 떨어뜨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25% 이런 경우는 좀 미생물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연결했는데 가격이 좀 되게 비쌉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매가 단가로 20kg짜리 하나가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그 20kg가 보통 한 7만 원, 8만 원 쓰는데 한 3, 4년 전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대용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 근데 이제 이게 인공 포유하시는 농가들의 가장 중요하신 게 여기서 돈을 안 아끼세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그 송아지하고 그냥 직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안 줄이십니다. 인공 포유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토추 같은 경우도 보통 27%에서 CF가 또 2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보통 1kg 정도 하는데 이런 농가에서도 섭취할 때 급여할 때 보면 절대 회사가 준 매뉴얼대로 안 합니다. 보통 이제 특징 1kg면 자기네들 경험상 계속 올려보거든요. 보통 아까 강압포유 한 1.5 정도까지도 해보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양을 줄여봅니다. 줄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권장한 매뉴얼이 있긴 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좀 써보고 자기 소에 맞는 양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량을 좀 한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이제 대용류 급여량이 보통 이제 여기 목표치가 한 30kg 정도인데 해서 3개월 12주가 보통 3개월 이후 때 100kg를 목표로 합니다. 보통 100kg 정도 목표를 하는데 대용류가 6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피크가 이제 1kg 정도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이제 급여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5배 희석한 하나 사례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타터 섭취량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스타터 같은 경우도 이프팀 사료 같은 경우도 꾸준히 놓고 보통 12개월에서 1kg 이상 정도 섭취했을 때 이유시킵니다. 보통 이거는 대용류를 급여할 때는 이 스타터 섭취량이 꾸준히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루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꼭 스타터 섭취량도 꾸준히 늘어가는지 보통 확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전날 섭취량 한 것보다 더 섭취를 하게 되면 증량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용류 같은 경우는 한 번 12주까지 하는데 75kg, 그러니까 한 4푸대 좀 덜 먹입니다. 그리고 스타터 같은 경우도 20kg인데 5푸대 정도 하고, 이제 건초량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이제 이제 티모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급여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 좀 후반 쪽좀 들어가게 되면 좀 그 뭐냐면 이제 건초도 이제 가격이 비싸고 다 이제 대부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육성기 들어갈 때 이제 볏짚을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볏짚을 좀 세조를 해가지고 볏짚이 빨리 익숙게끔 하는 농가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농장인데 보면 완전히 비닐하우스를 잘했죠. 원래 부모님이 그 아까 복합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하우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축산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입니다. 그래서 일본 농가분들이 축사 짓는 돈을 제일 아까워하세요. 그럼 고정비로 처음에 투자비가 너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회수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새로 농장을 지을 때는 새롭게 세를 주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농가들 보면 되도록이면 건축비나 이런 걸 줄이려고 하고 뭐 주변에 목재자나 이런 것들을 구해다가 직접 구사를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태어나면 이제 1, 2주, 3, 4주 정도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섭취량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관찰합니다. 하고 꾸준히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나서 여기로 이제 군 쪽으로 옮기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제 한 마리 개별 관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 포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좀 더 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한 마리당 좀 포유량들을 좀 조정을 해줍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게 포유량을 좀 아까 1.5 쪽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 좀 설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처럼 제한 포유를 하는 농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사를 질 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이분.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 정도 지금 어미소하고 이제 같은 방에 이제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어미소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크리프 피딩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시간이 되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일단 어미소 한번 보고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하루에 2번씩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 스타터를 섭취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어요. 일본도 이제 각 지방을 가게 되면 여러 축산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자기가 24시간 수의사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남겨놓더라고요.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놓고 거기다 메모를 남겨놓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내용을 체크하고 좀 자기가 한번 돌면서 설사가 있을 거면 설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현재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비전문가들이 지금 소를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전문가가 좀 제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하시는데 처음 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넣고 돈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료 줄 때 정보가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분도 거기다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이게 사가현이라고 어디냐면 2022년도 공진회 했던 데가 여기 가고시마라고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적 있을 텐데 여기 말고 좀 사가현이라고 후쿠오카에서 좀 가까운데 여기 현은 화우가 많이 키우지 않는 소입니다. 그 대신 번식 농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가현에서 이 화우를 지금 적극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전농하고 같이 캐틀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번식 농가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 번식 농가가 소를 키워서 초유까지 먹이고 일주일 후에 소를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이제 10개월까지 키운 다음에 그 송아지를 이제 판매를 하면 이제 판매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위탁받은 거 이제 해서 그 차액을 번식 농가에 줍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번식 농가들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위성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가서 제가 좀 조사를 할 쪽으로 가서 좀 실험을 했었는데 보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송아지가 이렇게 소가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그 여러 가지 예방 주사나 이런 것도 놓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때만 해도 한 한 주에 여기 보면 이게 보통 한 30개 정도거든요. 30개가 하나, 둘, 이쪽 네 줄로 있었거든요. 이런 동이 처음에 있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채워지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적극적으로 번식 농가들이 그 이제 부담을 안 갖고 이제 그 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미야자키나 이런 가고시마 같은 번식 농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같은 경우 아까 공진회에서 1등한 소 같은 것도 만드는 지역이고 가고시마도 매번 1등, 2등 하는 소인데 여기서는 번식 농가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소를 키우고 또 이제 인공 포유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포유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좀 규모가 작은 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행정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캐틀 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화우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아까 그 포유 로봇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전부 그 바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니까 그 로봇 포유 로봇가 하나 좋긴 편리하긴 편리한데 이게 좀 한번 그 질병이 들어오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거 보통 제어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2달 이상 걸리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두수가 많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바켓으로 한 마리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좀 지역에 그래서 좀 은퇴하시고 한 50 정도에 은퇴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대용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바켓 쫙 놓고 그다음에 다 수거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항상 여기서도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설사가 있는 점들을 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체크 노트를 해놓게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유기, 육성기까지 10개월까지 키워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좀 소개해드릴 게 조사료 다급 평소라고 그래가지고 좀 저번에 잡지에 좀 소개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조사료를 많이 먹인 소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화우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농사료를 많이 후기에 많이 급여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많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유기 육성기 때 조사료를 많이 급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런 브랜드를 많이 있다. 일본 말은 규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근데 자기네들이라는 게 이제 농가품 몇 분만 아니라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전농이나 이런 데나 가축 개량 사업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양 매뉴얼도 만들고 또 과도한 피하 지방을 없게 하고 보통 일당 주차량은 거세 수소 같은 거 1.0 같은 경우는 되게 낮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닌데 보통 1.2 정도 가지가 않은데 좀 낮게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매뉴얼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조사료 섭취량 같은 게 보통 이제 2kg 정도 보통 일반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kg 정도 더 작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송아지 판매가도 시장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도체 성적도 많이 개량되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관리에는 여러 가지 또 기술 IT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노란색으로 되는데 이게 보통 만보계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을 때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송아지 때 이제 질병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질병이 나타날 때 설사가 나가기 일주일부터 활동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떨어진 양을 모니터링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기계는 송아지에만 지금 특화된 기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산 이런 사육하는 분들이
그 비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송아지 관리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알러트가 이제 뜨면 그걸 가서 소를 보고 주의 있게 보는 것만 해도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대규모로 하는 농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공 포유, 자연 포유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좋은 송아지가 좋은 비육을 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걸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송아지 경매 시장을 가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 마리씩 이렇게 소가 나오면 이게 보고 하는데 이제 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육종가나 이제 개통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들어와서 경매를 하고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소들을 전날에는 다 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아마 한국도 그리고 이 경매하기 전에 경매가 보통 이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소를 다 개비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한번 자기가 소를 직접 눈을 한번 다시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송아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이분들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어느 쪽을 자기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나 이런 쪽에 살이 안 붙은 게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런 피동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한 5,000주 정도를 좀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한 게 뭐냐면 비육 개시 체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체 중량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여기 보면 비육 개시 체중이 241kg에서 260kg고 그 다음에 여기가 320kg, 440kg인데 도체 중량이 이만큼 차이 있습니다. 개시 체중이. 그리고 마블링 수가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 개시 체중이 성적하고 되게 상관관계 높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통 정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연찮게 저희가 한 800주 정도 혈액 정보가 있는 데이터 세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좀 결론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걸 많이 해보니까 개시 체중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 개시 체중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게 보통 암소 같은 경우 베타카로틴이고 알세수소 같은 경우 비타민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료를 얼마큼 섭취한 개체냐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는 북해도가 지금 하우 시장으로 가장 지금 송아지를 많이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사료를 좋은 조사를 많이 공급합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충분치 공급이 안 되는데 북해도 같은 경우는 땅이 넓다 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조사를 많이 내기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송아지를 많이 냅니다. 그런 개체들이 보면 혈액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같은 그런 식으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육모 발달에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반추위 발달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반추위의 발효에 의해서 약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산이 있는데 이 뷰트리에스라는 게 루멘 상피세포 내에서 BHBA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BHBA가 많이 혈액 내에 나타난 개체들이 좋은 루멘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보면 보통 혈액 내 300 정도가 가장 기준이고 이게 높을수록 반추위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HBA가 높을수록 체고나 혈류 같은 게 높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입수는 여러 가지 팁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초를 여러 종류를 많이 구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이제 구할 수 있는
조사료가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조사료를 예를 들어 3개월에서 그 10개월까지 많이 매길 수 있게끔 좀 많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일본도 시장이 이게 일본도 외국에서 조사를 다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료 공급이 그 이제 좋지 않을 때는 벼치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씁니다. 육성기 때도. 그래서 좀 절단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 같은 경우 30%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일본 내에서는 산육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기마다 발달되는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포유기 육성기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그 발달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1위 반추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포유기 육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발달되는 게 보통 7개월, 8개월 이때를 놓치면 전체적으로 뭐 비유 후기나 이때 갔을 때 사료 수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가 나거든요. 특히 보통 이제 최근 일본도 그런 시장 그렇게 되는데 CP를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포유기 육성기 때 많이 높이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전기 때도 많이 높이는데 이 전기 때 특히 이 육성기부터 비육 전기 때 CP를 많이 높인 개체들이 보면 나중에 비육 후기에 가가지고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송아지를 만드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체폭이 없습니다. 이런 것 송아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포유기 때 섬유 같은 거 세치량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저희가는 이게 물리적인 자극도 필요하고 반추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VF나 이런 것도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조사료 다급한 송아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육성기 때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섬유질, 그러니까 조사료 같은 거 섭취량을 어떻게 많이 늘려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사료 섭취량을 많이 늘리면 타액 분비량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때 인슐린 분비량도 적어지고 그다음 성장 호르몬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때 많이 골격이 많이 생성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 때 우리가 소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추이나 이런 되새김이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컨트롤해 주냐에 따라서 좋은 송아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개시체중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개시체중이나 비육 개시체중이나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뭐 하우의 전반적인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일본의 포유기 육성기 때는 10개월입니다. 항상 어디서 일본 거를 보실 때 개월령 수가 다르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일본은 10 플러스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우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20 플러스 24개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항상 일본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는 꼭 그걸 보시고 그리고 이 대형류하고 그다음에 인공포유하고 자연포유가 어느 게 좋다고는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본도 다양한 사양차기가 있기 때문에 대형류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번식기간 꼭 1년 일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형류를 적극적으로 코스트가 들더라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고 소가 매년 이제 태어나는 숫자에 따라 틀리는데 특히 번식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내에서 제일 크게 알고 있는 번식 소가 3,000도 있는 농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자연분만만 자연포유만 합니다. 인공포유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안 있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3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뭐 끝까지 조사료를 고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가 없더라도 좀 10개월 정도 가더라도 꼭 볏짚을 좀 잘게 써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아까도 가장 일본 내에서 여러 통계를 내가지고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적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 통계라는 게 통계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전체 평균을 내는데 근데 그렇게 사료값이 올라가도 이익을 낳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농가들의 특징은
진짜 자료를 많이 모으세요. 특히 한국도 TMR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료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TMR의 수가 적습니다. 화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통 분리급여가 많죠. 그 일반 사료회사에서 구입한 사료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거 갖고 하고, 그걸로만 해도 충분한 능력이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TMR이 좋고 분리급여가 나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맞는 이제 그것들을 경험상으로 좀 이렇게 하나씩 개발해 가시면 꼭 이익이 남는 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사랑동물병원의 강기웅 원장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왕이 와가지고 GPU라는 것을 한국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도 모르고 GPU를 몰라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GPU를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면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GPU 하나가 냉장고 30대를 돌릴 만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서울대학교에서도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이거 연구하는 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또 GPU라는 것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열이 나면 또 식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식히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오늘 왜 갑자기 송아지 이야기하는데 GPU 이야기하냐면요,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소가 성장하고 비육을 할 때도요, 근육을 만들어낼 때도 전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 면역력이 계속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오늘 듣고 내 주변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제가 100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오늘 무슨 내용이 있었어 하면 그게 90이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80이 되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결국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이 원본을 카피하면 비슷한데, 또 카피본을 계속 카피하다 보면 나중에 글자가 흐릿해지듯이, 제가 농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본인은 100%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결과를 보면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농가들이 이 부분을 자꾸 실수합니다라는 부분만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주 쉬운 내용이고,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인공포유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포유와 자연포유에 사실상 어떤 공통의 것을 같이 가지고 왜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한 태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태아는 양수 속에 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체온 유지를 스스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엄마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는 밖으로부터도 보호가 됩니다. 사실상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태아에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엄마가 그냥 알아서 보호해준다. 그리고 얘들이 우유를 먹거나 사료를 먹을 필요가 없죠. 결국 태아가 제공받는 것은 엄마 뱃속에 저러고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야 됩니다. 저게 한 번에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저런 환경에 있던 애가 송아지로 태어났을 때 저런 환경을 최대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아니면 무슨 똥을 놨을 때는 무슨 질병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온부터 따져볼까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온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가 너무 이렇게 더워서 얘 체온이 막 올라가요. 그럼 송아지는 체온을 도대체 어떻게 낮출까요? 사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여기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사람은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식으면서 기화열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송아지처럼 털이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반면에 송아지는 사람처럼 땀을 흘립니까? 잘 안 흘리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송아지가 잔뜩 땀을 흘리면요. 전화가 옵니다. 땀을 너무 흘린다고. 그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송아지는 그러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온을 낮추냐? 폐 호흡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 쉽게로 하면 강아지, 개들이 헥헥거리면서 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폐의 기능으로 체온을 낮춥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자신의 체온을 어떻게 올릴까요?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요. 사실상 여러분은 추우면 어떻게 하죠? 팍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뛰어다니고 나면 열은 나지만 결국은 금방 허기가 집니다. 결국 그건 방법이 아니고요. 잘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 체온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태어난 송아지는 폐를 통해서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이런저런 기관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늦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산한 송아지가 왜 이렇게 헉헉거리지? 그러면 폐의 완성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런 송아지들이 꽤 있었어요. 여름철에 소가 조금 일찍 태어나거나 제대로 날짜에 태어나더라도 유난히 작으면 폐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막상 그 죽은 송아지가 있었다고 쳐요. 배를 갈라보면 폐가 멀쩡한데 뭐 폐가 안 됐다는 이런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폐를 우리가 보면 혹시 폐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폐포는 뭐냐면요. 폐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제일 말단에 마치 개구리들 이렇게 손처럼 저렇게 폐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끝에서 가스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일찍 태어난 송아지들, 미성숙한 송아지들은 저기가 발달을 안 하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거나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폐포라는 게요. 저 안에 무슨 철사를 넣어서 저렇게 만들까? 우리 텐트 치듯이? 그게 아니거든요. 저 모습을 유지하려면요. 결론적으로 저기 모습을 유지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계면 활성 물질인데요.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주방용 세제 같은 겁니다. 주방용 세제를 우리가 거품을 막 내면 그 거품이 쉽게 잘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없애듯이 저런 물질들이 폐포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일찍 태어나면요. 저 계면 활성 물질이 부족해져서 폐포가 마음껏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도 너무 일찍 태어나면 오늘 제가 수의사들의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오늘 강연해 주시는 분이 얘 둘 낳으신 어머니인데 두 번째 애가 조금 일찍 태어났대요. 그런데 폐가 좀 안 좋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그 말이 의심스럽게 너무 잘 울고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송아지도 폐가 미성숙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씩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한우를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도분만을 하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생각에 자꾸 유도분만을 하세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겸하시는 분들은 유도분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서도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지킬 게 없어요. 그러면 유도분만을 수의사가 하는 연구기관에도 합니다. 그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라고요? 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폐 기능이 좀 그런데, 이유는요, 유도분만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때가 돼서 분만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송아지는 자기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어떻게 얘를 조치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건요, 너무 뜨거운 데 두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너무 더운 데 두는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헉헉거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괜찮을까요? 얘가 너무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요. 찬물을 뿌려주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지 체온을 낮추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호흡기 때 사용하는 약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체온이 너무 높으면 그 약을 쓰셔가지고 체온을 재시고, 그 다음에 체온을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송아지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방에는 두 가지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색 지방이고요, 하나는 갈색 지방입니다. 백색 지방은요, 여러분이 그냥 딱 손을 들고 배 쪽에 쓱 가져가 보시고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게 백색 지방이에요. 갈색 지방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곰, 겨울잠을 자는 곰이 많은 부분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를 보면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우는 미토콘드리아가 갈색 지방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송아지가 태어나면 순간적으로 너무 추워요. 이거 너무 추운데? 그러면 저 갈색 지방을 동원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개가 순식간에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갈색 지방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건 체온이 밖의 온도가 너무 차갑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언제 내가 발견할지 모르지만 송아지가 추위를 경험하면 바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걸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좋겠죠. 따뜻하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갈색 지방 없고 백색 지방만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요, 돼지 중에도 야생 돼지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돼지고기의 돼지들은 갈색 지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돼지 농장에서 혹시나 개들 이렇게 모아놓고 엄마 젖을 물리거든요. 젖을 물리는데 조금 체중이 적게 나가고 약한 애들은 제대로 못 먹겠죠. 그리고 개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 등 켜놓은 데다가 벗어나가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가면 개들은 순식간에 체온을 잃으면서 개들이 죽는 겁니다. 돼지가 갈색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아무튼 저걸 한번 활용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초유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뮤노글로불린을 엄청 강조하죠. 그 항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초유의 항체는 애초에 태어나서 앞에 부분의 면역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얘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초유의 그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초유를 그냥 한 번만 먹여도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유는 뭐라고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하나의 배터리 같은 존재라고 해서 그 순간순간의 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잖아요. 농가에서 저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집은 멀쩡하던 송아지가 3, 4일 지나면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 가보면 보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중 괜찮아요. 근데 이 시기죠. 점점 추워질 시기에 갑자기 질병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저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똥을 정말 안 치우는 농가가 질병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똥을 치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저분한 똥의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 질병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인공 포유를 하는 농가인데 폭설의 피해로 그 인공 포유 시설이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자연 포유를 해야 됐어요. 인공 포유에 없었던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너무 많이 송아지들이 질병으로 그 시기에 죽어요. 겨울철에. 가보면 송아지가 그렇게 똥밭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발견되면 한번 치료하고 놔두고 그 농장이 되게 큰 농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 집은 애초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인공포유하러 쓱 보냈기 때문에 그냥 분만만 하면 됐지 다른 관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번시구가 한 칸에 엄청 넓게 이렇게 다 터가지고 있었습니다. 똥도 그렇게 치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넓은 칸에 송아지가 엄마들을 제대로 못 찾고 제대로 젖을 못 빨고 똥도 안 치워놓으니까 잘 걷지도 못하는 애가 한번 주저앉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즉 얘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래야 얘가 가서 알아서 엄마 젖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병균의 문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리고 요 사진은요,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한 80년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송아지도 여러분처럼 내 집 장만을 했다. 잘했다는 걸로 저렇게 올린 겁니다. 획기적이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요. 너무 좋거든요. 등도 있고 옷도 있고 너무 좋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 따져보면요. 첫 번째 예는 바닥이 따뜻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람은 다 막습니다. 그런데 그 이에 바닥부터 옷부터 따뜻하게 할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여기 벽을 탁 짚으면 내 손이 차갑다고 느끼는 건 내 열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졌던 여기를 떼서 볼을 딱 대보면 여기는 따뜻해져 있거든요. 항상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가 찬 바닥에 앉아 있으면 송아지의 체온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닥으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차단하는 것이 내가 사료를 한 바가지 주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 있죠. 예, 저기도 달려 있습니다. 가장 열을 잘 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이 바람을 통한 공기를 통해서 하는 대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방은 우리가 그걸 만들 수는 없죠. 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제품 보셨을 거예요. 송아지가 얼어 죽은 것처럼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거는 따뜻한 온수, 우리 목욕탕 같은 데다가 담그면 개는 직접적으로 몸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품이 있잖아요. 열이 확 나오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는 통이 있어요. 한 150만 원 파는데 거기다 탁 집어넣으면 송아지 체온이 올라갑니다. 즉 따뜻한 바람으로. 즉 그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볼까요? 저기에서 이렇게 쫙 하는 이 송아지 등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대류나 이렇게 딱 다가갔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복사하는 거죠. 태양열이 오는 것처럼. 송아지 옷 저렇게 입지만요. 사실상 바닥이 차가우면 대다수 체온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바닥의 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내 보기에 옷도 입었다, 등도 켰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의 예는요, 여러분이 저 위에 가서 옷을 입은 상태로 그대로 무릎을 딱 해봅니다. 해보면 내 무릎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면서 아래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얼룩이 생길 정도 젖어요. 그러면 송아지는 체온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빼앗깁니다. 그러면 저 두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셔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필요해요. 아까 제가 복사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본을 주면 자꾸 희석된다고. 깔아주세요. 그러면 깔았어요. 원장님 깔았습니다. 가봐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깔아놨는데 송아지가 어디 있지? 할 정도로 탁 잠겨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호흡기의 발생의 비율이요.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게 저 깔집의 두께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면역의 회복의 반응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그럼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치료의 원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호흡기 치료를 하는데 자꾸 안 돼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충분히 얘한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저게 새어나가고 있지 않은지. 약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난방과 그거 전부 다 냉방 전부 에너지를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위생은 뭡니까? 위생은 뭐예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요, 앞치마 하죠. 그건 저거 튈 것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즉 송아지는 핥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주변이 지저분하면 질병은 많아집니다. 이제 인공 포유를 할 때 기본적인 것,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잘 안 되는 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공 포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저런 데를 가보면 여기 보이실까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끝에는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푸라기를 깔아주고 싶은데 그거 갈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싸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공포유 하실 분들은 애초에 저 공사를 할 때 약간 기울어지게 해서 오줌을 싸면 바로 빠져나가게 해야 덜 젖겠죠. 저게 기본인데 저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하실 분들은 저걸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성입니다. 자연포유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쟤 나이 먹은 송아지 따라하고 엄마 따라한다. 즉 사회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요, 소를 생각 안 하고 강아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개를요, 너무 사람을 어렸을 때 안 만나게 하면 그 개는 사람만 보면 막 물려고 하고 짖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손을 타면 그렇지 않죠. 송아지도 너무 오랫동안 가둬놓으면요,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고 무리를 따르려는 행동이 부족해지니까 보통 3주에서 최대 8주에는 합사시키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게 불리한 점이 있죠. 섞어놓으면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것에 좀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하고 직접 바람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나요? 못 모였나요? 못 모였죠. 이유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니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왔던 방식이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지붕 없는 데서 해라. 그 내용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희석되게 해야 질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만 바람이 직접 떨어지잖아요. 송아지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또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자연 포유와 인공 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백신 넣고 거기에 채취를 해서 송아지한테 이렇게 초유를 먹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농가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공 포유하는데 그 백신 놔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놓지 마세요. 그렇죠. 이유는 그 초유를 안 먹이거든요. 그 집은. 바로 떼서 오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공 포유를 할 때요. 아래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날 내가 초유를 먹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대용류를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이 맞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자연 포유는 어떻습니까? 원래 초유라는 것이 우유로 바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인공 포유를 하시더라도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초유를 첫날 먹이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초유를 타서 먹이든지 조금씩이요. 저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저렇게 해야 질병이 좀 줄어듭니다. 그 방식을 따르는 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용류를 선정을 하는데 인공포유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얘들이 너무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그게 우유의 성분인지 콩의 성분인지예요. 소는 이 콩의 성분을 잘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는 우유 성분의 대용류를 먹이시다가 그 이후에 콩 성분의 대용류를 채택하셔야지 저렇게 바로 하면 설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설사를 하면 저런 이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가에 가보잖아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그래요. 온도가 안 맞게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안 지키고 탑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몰 농도라는 것이 맞지 않으면 얘가 흡수가 안 되거나 너무 또 진하게 타잖아요. 그러면 얘를 빨아들여 가지고 설사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공 포유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진짜 농도를 맞춰서 타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게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내가 그냥 뭐 조금씩 부족하면 되지, 한 5%씩 부족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자연 포유하는 것보다 소가 안 큽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혹시 내가 타다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그걸 이어봤잖아요. 그러면 항상 간첩 감시하듯이 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농가들이 많이 실수하시는요. 그리고 미생물은 불규칙성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바꿨다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결국 건강한 개체는 잘 먹고 약한 개체는 덜 먹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안 먹는 거에 비해서 소가 안 커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얘들이 질병을 회복할 때, 면역력을 확보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안 되다가 며칠 내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갸름해지고 예뻐지잖아요. 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는 안 큰다. 그리고 제가 체온계를 저기다 꽂아놨어요. 저건 뭘 나타내냐면요. 체온이 높으면 소는 안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가 뭐 안 먹어요? 송아지가 안 먹어요? 먼저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체온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많이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특히 주사제를 많이 찌르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많이 줘요. 주사로 줬으니까 괜찮지 내가 먹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장내 미생물은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나 유방염 연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밖에다가 납유할 수 없거든요. 그런 우유를 걷어다가 소에게 먹였어요. 장내 미생물은 당연히 항생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내가 어떤 약을 쓰지 않아도요, 주사 바늘로 계속 콕콕콕콕 찔러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나무 농장 망치려고 계속 모든 소를 찌르고 다니면 그 소는 안 크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포유를 하거나 아니면 소를 키울 때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왼쪽을 보시면요, 바닥을 물청소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대신 안락함이란 건 없죠. 두 번째 거는 소가 좀 쉴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 많은 분들은 질병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면 저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가 안락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왜 그렇지? 라고 따져보면 송아지가 앉아서 쉴 자리가 없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소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비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서 어물쩡대면서 사람만 나타나면 막 돌고 그런 집은 비육이 안 되죠.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요, 송아지가 도대체 언제부터 겨울이냐? 지금 겨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아니죠. 가을이잖아요. 좋잖아요. 놀러 다니기. 근데 송아지는 지금 겨울이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일수록, 그리고 체구가 작은, 생시 체중이 작은 애들일수록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만약 영하 한 15도까지 떨어져요.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송아지는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60%를 더 먹어야 됩니다. 보온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송아지한테 얼마 줘야 된다, 사료 줘야 된다, 모든 기준이 얘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생각하고 충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결국 겨울철에 질병이 다발하는 것도요, 저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그렇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에너지는 면역력이다. 이거 하나만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소독 굉장히 많이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눈, 코, 입 제대를 말하는 이유는요, 송아지한테 송아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저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소독을 제가 강조하면 나는 베타딘으로 한다, 나는 뭘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강옥도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생각 들죠. 그런데 제대라는 것이 애초에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항상 젖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양분과 뭐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젖을 수 있는 구조여서 얘를 빠르게 건조시켜서 얘를 말라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소독이 아니라 저걸 빨리 닫는 겁니다. 그래서 강옥도 5%, 7% 저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도대체 얘들이 왜 설사를 하냐? 설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 설사, 똥을 보고 우리는 바이러스니 뭐 콕시디움이니 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 장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일 때는 장 세포가 있고 이렇게 점액들이 있는데 붕괴가 되면서 차차 점액이 나오고 저게 헐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때 우리가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써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수액을 달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소가 기립을 못하면 그땐 수액을 달아야 되는 응급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송아지라고 따져보면요, 송아지가 하나의 여기다 물하고 소금을 탄 소금물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소금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줘야 되는데 수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 물 좀 채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경구용 전해질. 근데 경구용 전해질이 뭐야? 뭐 그런 전문 제품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으로 채워줘야
소가 회복이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는 우유를 안 먹여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배를 흔들어 봤는데 뭐가 꿀렁꿀렁꿀렁 소리가 나요. 그때는 먹이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통을 막는 것은 더 빠른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전해질제를 하루 이틀 정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꿀렁꿀렁 하는 것들은 왜 생겨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 잘 걷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다는 것은 빠는 반응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잘 빠는 소는 어때요? 이게 사위로 바로 쓱 넘어가는데 이놈이 갑자기 설사를 하면서 힘마리가 없어지면요, 빠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위로 바로 못 가고 쭉 아래로 떨어지죠. 그게 1위로 가서 1위 안에서 그것이 이상 발효가 일어나면서 꿀렁꿀렁하게 되고, 그걸 걷어내면 시커먼 물이 나오는 것은 1위의 벽이 벗겨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애초에 처음 송아지가 설사해서 비틀거릴 때 전해질을 먹여가지고요, 개를 정상 상태로 자꾸 만들어서 활력 있게 만들어야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호흡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근데 호흡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이 있고 하나는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아, 백신을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백신을 놨잖아요. 백신은요, 개를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백신했는데 하나라도 터지면 아유, 그 백신 소용없어 그러는데, 백신의 가장 큰 효과는요, 안 걸리게 하는 것이 1. 두 번째는 한 놈이 걸리는데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좀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안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육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럼 이놈 걸렸다 저놈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두수가 적으면 백신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분만 간격이 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집중화되어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때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사랑 상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잡는 약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호흡기 치료제를 내가 딱 주고 나면요, 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의 체온을 딱 재보면요, 40도 절절 끓고 있어요. 나 호흡기 치료약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개는 어차피 안 먹는 것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40도로 한 3, 4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저 두 개의 약입니다. 저 두 개의 조합.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모든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약일 만큼 기본입니다. 광범위 항생제에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온을 재고 저 약을 넣고 다시 12시간 지나서 아니면 한 8시간 지나서 체온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호흡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기침을 하거나 콧물 있는 게 호흡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는 애들은요, 저렇게 열나고 그런 애들은 침울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내 눈에 안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걔가 잘못돼.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나중에 봤더니 살도 안 쪄있고 그래요. 열이 계속 있고 못 먹는 놈을 내가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오히려 막 켈럭켈럭 하면서 기침하면서 콧물 나면서 잘 돌아다니고 잘 먹는 애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요, 걔가 뭔가 침울하고 좀 이상해요. 힘이 없고, 그러면 체온을 재보시라. 즉 기침과 콧물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사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서 설사를 하면 그 똥을 보고 내가 치료합니다. 그런데요, 설사를 하면 항상 송아지는 비틀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을 보이면 내 앞에서는 설사를 안 해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설사를 하더라도요, 하루 종일 가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설사하고 안 했다가 또 설사하고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내 눈이 그렇더라도 행동을 보고 체온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내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